안녕하세요. 이미지 영상 라벨링 전문 교육과정 입문 두 번째 시간 강사 하병국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 영상 데이터 라벨링 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라벨링 기법의 종류들과 그 기법을 적용해서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 사례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데이터 라벨링 기법이라고 해서 크게 어렵거나 화려한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표현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학습에서는 이미지 영상 데이터의 라벨링 기법의 종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하기 위한 기법들의 사례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영상 데이터 라벨링 기법들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다양한 형식의 방법들도 있지만 대표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알아갈 테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싱, 그 다음에 키포인트, 폴리곤, 폴리라인, 세그멘테이션, 큐보이드, 비디오 어노테이션, OCR과 같은 작업들이 어떤 기능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운드 박스입니다. 바운딩 박스라고도 하죠. 바운드 박스, 바운딩 박스, 즉 어떠한 형태의 사각형의 도형을 표시를 하는 것을 바운딩 하는 박스의 내용입니다. 이미지 혹은 영상의 객체 범위를 지정을 하는데 그 지정하는 모양이 사각형 모양이라서 그렇습니다. 데이터 라벨링 기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객체 전체가 커버될 수 있도록 박스 안에 객체를 집어넣고 여유는 최소화해서 표시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에 화면에 보시면 자동차 모양의 사각형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 이미지나 영상 속에서 내가 탐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객체의 범위를 저 사각형이라고 하는 박스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표시를 하실 때에는 마우스를 이용하거나 펜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마우스를 이용하실 때에는 한번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거나 아니면 클릭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꼭지점들을 찍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저작 툴의 특징에 따라 좀 다르니까 그거는 차차 익혀 나가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내가 감지하고자 하는 대상의 박스 형태를 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박스를 치게 되면 약간의 벗어나는 구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물론 이걸 최소화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은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는 특정 지점에다가 점을 찍어두는 형태의 라벨링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앞면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손가락이라든지 신체의 특징 부위들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물이나 어떠한 특정의 위치값을 표시하기 위해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면 인식을 통해서 감정을 분석한다거나 할 때 정밀한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라벨링 기법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들을 여러 점에, 즉 추적을 해야 되는 부분의 데이터들을 일일이 하나씩 찍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다 보면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관계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점과 점들의 순서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순서가 어떤지에 따라서 표현을 하는 방식이 또 다르게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여기 있는 화면에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한다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폴리곤입니다. 폴리곤은 다각형의 모양으로 객체를
가시적인 영역을 표시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앞에서 사각형의 바운딩 박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자동차를 표현을 하더라도 가장 넓은, 가장 가장자리 있는 곳부터 표시를 해서 중간에 여백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폴리곤을 사용하게 되면 객체 이외에 포함된 빈 공간을 인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물의 테두리를 따라서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백이 없이 정확한 물체를 인식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오른쪽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를 탐지를 할 때 그 자동차의 겉 형태를 점들의 여러 가지 집합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점과 점 사이는 직선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점을 촘촘하게 찍는 거랑 점을 느슨하게, 즉 꼭지점들을 느슨하게 하는 거에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각형이 아닌 다각형의 모양으로 객체를 탐지를 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물론 이 작업을 할 때에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연속적인 선 그리기라든지 곡선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은 또 다양한 저작 도구들이 그 기능을 지원하느냐, 지원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고요. 폴리곤은 다각형의 모양으로 객체를 탐지를 하는 거다, 즉 객체를 표시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폴리라인입니다. 폴리라인 같은 경우에는 닫혀지지 않은 선의 형태의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을 폴리라인입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라인은 역시 앞에서 마찬가지로 점과 점 사이에 있는 거리를 나타냅니다. 점과 점 사이에 거리를 이은 것을 우리는 직선이라고 하는데 그 직선을 어떤 형태의 값으로 여러 번 찍어서 곡선이나 이런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폴리라인 같은 경우에는 닫혀지지 않은 도형의 형태이기 때문에 인도와 차선, 경계선, 즉 선의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나타내는데 크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이라고 하면 앞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도로에 있는 주행 차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면 하늘에 있는 전깃줄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전깃줄 하면 빨랫줄도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얘가 나왔던 클랩 같은 거, 바닥에 금이 같다든가 벽에 금이 같다든가 아니면 자동차 표면에 금이 같다든가 하는 이 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객체들을 이 폴리라인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세그멘테이션이란 말은 이제 구분을 한다는 거고요. 시멘틱은 의미 있는 이라고 하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이미지의 모든 픽셀을 클래스를 부여해서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했던 바운딩 박스,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보여지는 내용 중에 특정 부위가 우리가 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야 라고 하는 일부분만을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세그멘테이션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화면에 보여지는 모든 영역들을 다 클래스, 즉 구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에는 물체, 배경 등이 있을 거고 아니면 사람과 자연이 또 있을 거고요. 나무도 있을 수도 있고 벽이나 도로와 같은 것들도 표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것들을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 자율주행이나 의료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핵심은 이것들을 전체 화면에서 빠지는 거 없이 다 의미적으로 구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는 보시면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똑같은 화면에 대해서 색깔별로 구분을 해내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기 있는 색깔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구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사실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신 폴리곤과 같은 기법들을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즉 필요한 영역만큼을 일일이 다 폴리곤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게 좀 많은 영역을 커버하다 보니까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붓 같은 색칠을 하는 방식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전체 화면에 대해서 구분을 표시를 하는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구분을 한다는 것은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큐보이드입니다. 사실 큐보이드라는 말보다는 3D 박스라고 하는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 형태로 많이 불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큐보이드 같은 경우에는 화면상에 보여진 평면상에 보여지는 객체를 3차원의 객체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자동차가 있는데 사람이 보면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는 화면에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자동차를 구분을 했는데 자동차가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화면의 깊이, 높이를 표현해 줄 수 있는 3차원의 박스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주게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라벨링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큐보이드. 그래서 너비, 높이, 깊이와 같은 데이터의 표현을 나타내고요. 앞, 뒤가 있으니까 방향까지도 함께 표현을 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법 또한 앞에서 보여드린 기본적인 박스 형태, 즉 바운딩 박스와 동일한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앞, 뒤가 있으니까 조금의 모양의 차이는 있겠죠. 그런 건 저작 도구의 기술적인 특징들은 차차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디오 어노테이션입니다. 비디오 어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운딩 박스, 폴리곤, 폴리라인, 큐보이드 어떤 형태든 다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비디오 어노테이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미지의 연속적인 화면 보여줌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시간에 따른 객체의 변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변화에 따른 이미지의 다름을 어떻게 구분을 해줄 건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디오만이 가지는, 즉 영상만이 가지는 특징들에 맞춰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가장 큰 특징이 시간의 변화겠죠.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떤 특정 구간을 보여준다거나 그 구간 안에서 특정 객체의 사물을 표현한다거나 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비디오 어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 구간을 정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구간을 정제를 했던 내용이 아니 무엇인지를 표현을 해줘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를 똑같은 바운드 박스로 쓰는데 1초 전과 1초 후에 위치를 변경을 해준다든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 비디오 어노테이션의 기법들을 이용을 합니다. 사실은 앞에서 있는 내용들이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OCR입니다. OCR은 가장 이미지 부분에서 먼저 사용이 되고 먼저 발전이 되고 실제 여러분들도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어노테이션 기법을 활용된 서비스를 응용하고 계실 겁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내용처럼 특정 영역, 특정 부분에 대한 내용을 글자 값으로 바꾸어서 표시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글자 단위 하나하나, 즉 캐릭터 하나하나마다 그 글자를 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글자 값, 즉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글자 값을 입력을 해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전체 문장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그래프와 같은 것들을 이해하는 형식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즉, 이미지 안에서 문자를 처리해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대부분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내용을 사용을 하는 기법이고요.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주석을 다는 방식이 앞에 있는 것과 조금 다를 뿐이지 사실은 바운드 박스와 크게 다르지 않은 기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라벨링 기법의 종류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 라벨링 기법을 적용한 사례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운딩 박스를 이용한 사례들입니다. 바운드 박스는 화면에 보여지는 객체를 사각형의 박스 형태로 구분을 하는 거, 영역을 표시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해서 어디에 활용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여지는 사례는 교차로 신호 체계와 보행자, 차량 이동 복합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젝트 사례입니다. 지금 보여주는 적용 사례들은 AI 허브에서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 사례들을 기반으로 화면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AI 허브에 들어가시면 데이터와 모델과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는 교차로에서 신호 체계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때 필요한 감지돼야 될 객체는 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동차와 보행자인 겁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화면에서 어디가 차고 어디가 사람이고 그 사람과 차가 어디에 있는지와 같은 데이터가 필요했던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CCTV, 즉 교통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는 CCTV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라벨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호 정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교차로 안에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교차로 안에 차량들이 무엇이 있는지와 같은 내용들을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걸 활용하게 되면 스마트 교차로,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들 왼쪽 화면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버스라든지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들을 탐지를 하기 위해서 탐지되어 있는 객체들을 이제 사각형 박스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 중에서도 특정 영역 안에, 여기서 말하는 영역은 이제 교차로 영역이 되겠죠. 교차로 영역 안에 있는 자동차의 수, 종류,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인공지능입니다. 즉, 화면에 보여지는 CCTV 화면을 보여지면 그 교차로 상황에서 차량이 몇 대가 지나가는지를 카운팅 한다거나 하는 모델들을 만들 수 있겠죠. 다음 사례도 비슷합니다. 자율주행에서 이제 앞에 있는 신호나 대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데이터 프로젝트입니다. 앞과 좀 다른 걸 표현을 하게 되면, 앞에서는 교차로라고 하는 내용을 상단에서 위에서 좀 바라본 내용이라면, 이번에는 자율주행, 운전자 시선에서 바라보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지는 화면에 자동차가 무엇이고 신호등이 어떤 건지를 남지를 하기 위해서 앞에 보여지는 화면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의문이 하나 드는 게 있는데, 앞에서 교차로에서의 자동차와 운전자에서의 자동차는 다른 건지 같은 건지 헷갈리시죠? 자, 근데 컴퓨터 인공지능 학습을 할 때에는, 비전에서는 화면에 보여지는 내용들을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도록 데이터를 다시 정제를 해주고 상황에 맞도록 데이터를 다시 처리를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자동차라도 CCTV 화면에서 보는 거랑
그 운전자 시야, 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블랙박스에서 보는 시선의 모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성을 가지는 데이터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차후에, 향후에 이런 것들이 다 통합이 되는 그런 모델 혹은 데이터들도 나올 수 있고 지금 현재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이번에는 박스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한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드론을 이용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앞에서 봤던 운전자의 시각, CCTV의 시야, 그리고 드론 화면을 하늘에서 본 모양 시야가 다 다른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즉, 이미지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내가 보는,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 즉, 이미지에 보는 객체가 어떤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객체의 상황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가져갈수록 더 정교해지고 범용적인 데이터셋을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이번 프로젝트는 이제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이기 때문에 그 드론을 이용해서 객체를 탐지를 할 수 있도록 이 박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가장 이제 많은 것들을 표시를 할 때 박스가 속도 면에서 잘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이번 네 번째는 이제 해양에 있는 쓰레기들을 탐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화면의 모양이 이제 바다에서 보니까 또 다른 형태의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데이터는 또 다른 규칙을 가지게 되겠죠. 자, 이번 수중 촬영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이미지 데이터들을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화면에서 해양의 쓰레기가 얼만큼 있는지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할 때 그 쓰레기들을 탐지하기 위한 박스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이런 박스가 농업에서도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자동차와 사물이었다면 이번에는 병충해와 같은 것들도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객체, 즉 내가 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그 데이터가 달라진다고 그랬고 그 달라지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표시하는 거냐에 따라서 박스냐 폴리곤이나 여러 가지 기법들이 사용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내가 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해충, 병충해에 관한 내용이고 그 병충해가 전체 이미지 중, 즉 여기서는 이미지가 곡식 혹은 작물의 일부분이 되겠네요. 이 부분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병충해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저기 있는 데이터들을 여러 개 쌓이게 되겠죠. 지금 보시면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좀 구분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빨간색은 병충해를 약간 표시를 한 거고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해충을 표시를 한 겁니다. 똑같은 박스지만 동일하게 카테고리, 즉 클래스를 같이 가지는 않고 객체를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갑각류와 같은 어류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사례가 박스 형태는 대개라고 말은 그렇네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양하고 작업하기가 편안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활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각각류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떤 종자의 내용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앞에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성장된 상태고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치어라고 해야 될까요? 새끼의 모습인데 이게 어떻게 점점 변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추적 관찰하기 위해서 만든 데이터 셋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그 객체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사례에는 고령적 안전사고 신속 대응을 위해서 만든 CCTV 촬영 이미지에서 이상 행동을 하는 부위를 박스 형태로 구분을 한 내용입니다.
왼쪽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왼쪽을 보시면 이제 골목길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인지 아닌지를 탐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표현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을 박스의 형태로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뭐 이미지지만 사실은 CCTV 영상에 더 가까운 데이터들일 겁니다. 영상은 이미지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연속적인 이미지의 값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박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운전자들의 탑승 모니터링을 위한 방식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택시 같은 경우에는 차 안에 블랙박스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전자의 이외에 탑승자들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협소 공간이니까 좀 더 다양하게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큰 이미지의 형태로 뭐 눈, 코, 입을 이렇게 얼굴을 구분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예제가 아마 뒤에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바운딩 박스에 대한 여러 사례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항공을 이용을 해서 항만에 있는 사물의 위치라든지 배의 위치 같은 것들을 탐지를 하고 그 변화를 감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이제 뭐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겠죠. 위성이라든지 높은 화면을 찍은 후에 그걸 전후를 비교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을 객체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용을 한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박, 배의 위치, 사물 자체가 크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 무엇이 있는지를 객체를 감지를 하죠. 역시 마찬가지 이제 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볼 때 박스에 대한 사람인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다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달라야 되나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객체를 탐지하는 목적과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분석을 하겠느냐, 즉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겠느냐라고 하는 그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데이터는 또 다른 그 상황에 맞는 그 탐지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또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라벨이라고 하는 이 일이 지속적으로 모델이 생성되고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계속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